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슈 체크라고 방송 내용을 좀 추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좀 짧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스탠스를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물론 항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가고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은 19년도 7월 18일날 오늘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지금 이제 방송을 제작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슈 체크해볼 내용은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 체크 포인트. 항상 지금 보통 이제 전망이 어땠냐면 전문가들이고 이런 전망들이 뭐였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 하는 걸 보고 이제 한국도 따라 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이 선제적으로 했어요. 저는 이거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미국이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이런저런 지표가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경제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미국이 불확실성이 생기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파월이라든가 지금 FOMC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게 된다면 요거는 글로벌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달러가 더 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원화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1bp가 벌어지면, 지금 1% 정도가 벌어지면, 금리차가 한 1% 정도가 벌어지면, 항상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외 자금이 유출을 많이 됐으니까, 미국은 경기가 좋은데 한국은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금리 같은 부분을 선대응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 인하폭을 한국보다 더 키운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한국 증시에는 좋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미국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증시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미국이 금리 인하 흐름을 이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뭘 뜻할까라고 보면, 경제 전문가 중에는 금리 인하는 이제 부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합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부채로. 그래서 이 부채가 늘어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중에는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리스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리스크 구간에 가진 걸 다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버틸 수가 없어서 경매 넘어가고, 집도 뭐 경매로 넘어가고, 건물도 넘어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이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겠죠. 그럼 그때 돈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부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돼서 장기적으로 보면 빈부격차를 키우는 요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제 투기를 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부채를 풀어갖고, 돈을 풀어가지고 화폐 가치를 떨구는 거죠.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로만 이제 이게 투기가 조정이 안 되니까 양적 완화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데가 대량의 양적 완화를 해서 화폐 가치를 강제적으로 떨궈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돈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돈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자산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자산 가격 버블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거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드릴 수 있지만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경제 흐름을 좀 이렇게 살펴야 투자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투기를 조정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서 뭐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 2.5%에서 2.75% 정도예요. 이제 한국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지금 1.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벌어진 게 1%에서 1.25%가 벌어졌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0.75에서
1% 정도로 이제 당연히 내려오겠죠. 이제 미국도 0.5포인트 인하는 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FOMC에서. 근데 이제 보면 이번에도 인하하고 다음에도 만약에 인하를 하고 이 인하를 만약에 두세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죠. 경제가 안 좋아져도 버틸 여력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금리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국만큼 많이 할 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달러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무역 분쟁이라는 전제가 장기화돼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타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중 무역 분쟁이 갑자기 타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경제가 다시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를 이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동성은 이제 또 잠기면서 2017년도에까지만 해도 뭐 2018년도, 2019년도에서 금리 인상을 무슨 뭐 4번 더 하겠다, 6번 더 하겠다 했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이제 심화되고 뭐고 하면서 불안감이 많이 생기니까 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동결 기조를 계속 이어간 게 미국의 스탠스였어요. 미국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FOMC의 스탠스였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갑자기 바뀌었죠. 무역 분쟁이 갑자기 완화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악수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 스탠스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했으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했으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하는 걸 보고 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이 2017년도에 금리를 굉장히 올릴 때 한국이 따라 올렸어야 돼요. 이만큼 똑같이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이 절반 정도는 올렸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내수 경제가 안 좋고 뭐하고 또 이제 보면은 부동산 부채가 굉장히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뭐 터질 거를 위험을 해서 그러니까 부채 부실화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서 금리를 올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하를 많이 할 수 있는 체력적인 여건이 미국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장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온다 그래도 올려서 부동산도 지금보다 더 잡아놨어야 되고 그랬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 꺾이고 있다 그러지만 지금도 꿈틀꿈틀하는 게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꿈틀꿈틀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꺾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자,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새로 주택을 지을 거니까 계속. 그러면은 인구가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공급량이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계속 끌어올려놓고 있을까요? 이건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 꺼졌어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갔단 말이지. 그럼 이건 뭔 말이에요? 자, 유동성을 통해서 돈의 힘으로 올라간 거라는 거지. 가치는 이 밑에 있는데 자, 지금 부동산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빠져야 될 때 못 빠졌으니까 크게 빠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있다. 그리고 가계부채 몇 프로나 이게 부동산에 들어가 있을까? 비중이 엄청 높겠죠. 서민이면 서민일수록 이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경제가 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굉장히 타격이 크게 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은 5년, 10년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터지는 구간을 앞으로 5년, 10년을 놓고 이제 서민들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가계부채의 증가폭이 빨라질지 부동산이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움직이는지 이걸 봐야 되겠죠. 부동산이 단기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책적으로 지금 어때요? 정부의 스탠스가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부동산을 억제하자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더 나오겠죠. 부동산은 올라가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그리고 올라가기만 하면 규제가 나올 건데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럼 부동산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뭐 땅, 집 있으면 전 주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 비중이 우리한테 제일 관심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쉽게 이제 막 팍 치고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래도.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제 미국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만약에 진짜 경제가 좀 꺾이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를 좀 세게 해주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신흥국은 신흥국 이머징 시장은 당연히 좋아질 거니까 요런 부분들이 되면서 디커플링이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10년은 미국만 좋았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올라가는 것보다 올라가더라도 이 유동성의 공급이 돼서 버블이 생기면 훅 꺼지겠죠. 근데 이 버블이 생기면 이머징이나 신흥국이 버블이 더 세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버블이 생기지 않고 이제 완만하게 이제 뭐 진행이 된다 그러고 중간에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된다거나 뭐하거나 하면 경제가 다시 올라가면서 또 이제 완만하게 가겠지만 이머징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제가 가진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금리 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거는 좀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이나 뭐 이머징 뭐 이런데 아시아 국가에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제 뭐 달러 약세로 가면, 달러가 약세로 가려면 당연히 이제 금리 폭이 지금 이렇게 벌어진 것보다 격차가 축소돼야 그런 부분들이 유리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계부채 증가폭이 빨라지면 굉장히 내수에는 부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국 내수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자영업자 훨씬 더 많이 망하고 빈상가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결될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부동산이 한번 터져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움직이고, 그 전에는 이걸 살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정부의 정책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거는 요거 하나만 지지합니다. 북한이랑은 이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요 불안감을 줄여둘 수 있으면, 꼭 이제 뭐 통일이나 뭐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정부의 이런 부분에 대한 스탠스는 이제 존중을 이게 좋게 보는데, 경제 정책에서 완전히 삽질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은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드디어 한국이 지금 법인세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거의 올렸다고 보면 돼요. 한국만. 전 세계가 법인세를 다 줄여줬는데 한국만 법인세를 줄였다고 보면 돼요. 법인세를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대표 업종이 이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의 법인세를 확 낮추는 요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됐죠. 자,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빠지고 있다, 증시 빠지고 있고 뭐 하고 한다 그래갖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한테 준 거는 이제 반도체 굴기, 중국 반도체. 이거를 죽여줬어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까고 있는 건 뭐예요? 정부를 바꿨어요. 정부 정책이 변화됐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일본 자금이 많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에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일본에서 지금 3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한국이 3위인가 그러는데, 일본이 지금 한국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쵸? 뭐 1, 2위는 당연히 뭐 중국하고 미국이겠죠.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일본은 진짜 뭐 잃어버린 20년이 아니고 앞으로 그 더 긴 기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소재 부분에 강점을 가진 걸 이제 다른 나라한테 만약 내주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데가 수직 계열화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일본에서 갖다 쓰고 이거를 뭐 이제 생산해서 뭐 중국이고 주면 중국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다 납품하는 뭐 이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일본이 이걸 꺾어버리고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에 갔다가 삼성에서 중국에 납품, 뭐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일본은
이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해결을 하면 답이 없어요, 일본은 진짜. 그래서 지금 이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거를 부각시켜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거 버리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베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국이 자본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경제에서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 뭐 경제 일부분인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들한테만 이제 개념이 있는 거고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한테만.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이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에 있죠. 이런 데 쏠려 있어요. 이거 뭔 말이냐면 금리가 좋아야 미래소득이 늘어나요. 미래소득. 이게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금 채권에 쏠려있기 때문에. 이게 연기금 같은 경우 봐도 연기금 고갈이 가팔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뭐 예금 채권에 자산이 쏠려있기 때문에 예금 채권에 자산이 쏠려있기 때문에 부동산 예외를 치고 예금 채권에 자산이 쏠려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혜택이 없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하면 가격이 올라야 정상인데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으니까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면 이제 보면은 예금 채권에 자산이 쏠려있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럼 미래소득이 계속 쪼그라드니까 어떻게 돼요? 내수는 더 죽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최대한 좀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가 상황 봐갖고 인상을 한다든가 버티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면 바로 혜택을 봅니다. 왜냐면은 자산 국가자산 중에 50%는 50% 이상이 주식에 있어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동성이 붙으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고. 다른 자산에 대비해서 떨어지더라도 다른 자산보다 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로 혜택을 보는데 한국은 그런 구조에 있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해도 쉽게 말하면 혜택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기업 부채는 이제 늘어나지 않고 가계 부채만 증가를 한다 그러면 한국 내수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을 수가 있다.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기업 부채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가 늘면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고용이랑도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어때요? 대내외 환경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가 일본 규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게 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게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갖고 가계부채가 더 늘어버리면 이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최악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금리 인하는 미국이 안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게 맞지 않았나. 왜냐면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다행히 미국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하폭이 만약에 지금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경기 둔화 흐름만 보이면 경기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인하폭을 가파르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 그럼 그렇게 많이 된다 그러면 한국은 나쁠 게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봤을 때 한국은 혜택 볼 게 많이 없다. 한국 국민들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왜? 기업들이 부채를 늘리고 뭐 이렇게 할 구간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증시에서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요런 기업들은 이제 금리 인하폭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동성이 풀려갖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 자산 중에 가장 성장에 가파른 주식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예금, 채권에 돈이 다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 같은 경우는 증시에서 이제 체크 포인트는 이제 미국의 스탠스를 봐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스탠스 계속 뭐 이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계속 금리 인하할 거라고 파월이. 근데 이제 이 시점을 계속 못 박질 않고 있는 게 경제가 갑작스럽게 계속 좋게 나와버리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버리면 이거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란 말이죠. 쉽게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급작스러운 금리 인하를 한국에서 이거 한 거는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달러 약세로 가면서 이제 아시아 증시나 신흥국 증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요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가 또 틀린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댓글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또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댓글로 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보고 좀 참고를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슈 체크. 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